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를 보면 택배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그리고 폭언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일단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을과 을들의 전쟁터로 전락한 택배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택배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택배 회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택배 기사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그 사이에 이제 택배 점주가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두 차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택배 점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망한 택배 점주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호소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런 이제 문제들이 아마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택배 기사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파업을 해도 택배 배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노조원들하고 함께 택배 점주가 굉장히 힘들게 아마 그 배달 일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안타까운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 택배 산업 자체가 택배 회사라는 원청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대리점이 있고 택배 기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택배 회사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그 택배 기사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지금 아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청은 쏙 빠지고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안타까운 사건이고 지금 이분께서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폭언까지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단 한 번 발생했다면 구조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전북 익산 지역에서도 이 대리점주 한 분이 이 9년 동안 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폭언을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노조원들로부터.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폭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 태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민노총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노총이 올해 들어서 8,000명 불법 집회도 강행하고 또 구속영장도 거부하고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금 갑질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단 택배 노조 측에서는 그 대리점의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를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라고 1차로 밝혔고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또 밝힐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입장이 또 나오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제를 좀 넘겨서 지금 두 분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구조적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게 구조적인 문제에 좀 접근을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주제를 한번 그 정치권 소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설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네, 홍준표 의원이 최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흉악 범죄자를 놓고 사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경전을 그 불을 지핀 거거든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보여요. 네. 물론 정치 전략적인 측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사형 다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뭐 홍준표 지금 후보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과연 사형제 언급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 대통령이 사형 집행하라고 지시하면 지시가 되는, 그게 이행이 되는 것이냐, 그건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언급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두테르테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차기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후보 신분이라서.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일종의 이제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반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외교적 돼요. 결례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대선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뭐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인식의 차이도 있고 제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도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이제 부자 몸조심한다고 얘기 잘 안 해왔었잖아요. 근데 꺼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벌써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본인이 뭐 자신감 있는 분야겠죠. 아무래도 법조인이기도 하니까요.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근데 그런 편안한 생각을 하고 아마 툭 던진 말인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두테르테하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하고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이제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아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홍 의원도 그렇고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테르테라는 한 국가의 정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떤 정책을 강행적으로 처리할 때 보면 트럼프식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이지 국가의 정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두테르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겠지만 이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형제라는 것도 결국엔 사형제 존폐 내지는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대선 후보로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국민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사형 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간에 이런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이라든지 보훈 인사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적절한 문제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대선 후보는 그런 부적절한 사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간의 경쟁을 하고 사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없습니까? 있는데 사실상 폐지된 상태니까 네, 그 부분에 사실상 대해서 폐지국으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논란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흉악범들이 있었지만 그 흉악범들이 제재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구조가 무엇일까? 그 구조가 바로 사형제 사실상 폐지에 있을 수 있다는 의문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사형제 뭐 있고 또 사형 집행도 하잖아요. 미국의 범죄율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제하고 범죄율과의 관련성은 아마 어느 국가에서도 똑같이 논쟁은 될 텐데 입증이 된 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국가적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겪어왔던 아픔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는데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뭐 물론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이긴 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은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것과 관련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 형법상 사형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도 있고 그런데 사형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사형 폐지 국가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형제와 범죄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 그러니까 여러 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가 된다면 치열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근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형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이 배경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지지율 차이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테르테라는 표현이 홍준표 후보의 뭐 그런 지지율 상승세를 의식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비전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추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종료 보고를 통해서 3차에 걸친 경선안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투표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한 경선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한 추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서병수 위원장과의 질의응답도 저희는 거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데 제가 이 발언 중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선관위는 경준위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발언이거든요. 결국 선관위에 그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사실 이 경준위 안을 추인할 때 브리핑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지도부는 저에게 명확히 의사 전달을 했던 게 이 경준위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존중하고 추인한다. 다만 추후에 선관위가 발족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정 논의는 있을 수 있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도부의 지금 일관된 입장은 선관위에 대해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의사는 전혀 없다. 선관위 원장에게 지금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경준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경준위 안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회사 사장이 버스 출발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버스가 제대로 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어설픈 당 운영이 만든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준위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경준위가 애초부터 경선 룰을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버스 출발 시간만 제대로 정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의 버스가 타는지만 적극적으로
뭐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그런 활동에 집중했으면 되는 건데 경선 룰까지 논의하고 최고위에서 그걸 추인까지 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자 이제 다른 버스로 갈아탑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미 탔는데 왜 또 갈아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설픈 당 운영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검증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의당에서 도입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이제 안 한다고 얘기가 된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느 후보나 다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그거 가지고 경선 룰을 바꾸거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으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논란에서 비켜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하고 만나가지고 의견 청취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당내에서 불공정하다 이런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평론가께서는 버스를 갈아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버스는 여전히 대형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버스도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설정에 따라서 길을 이렇게 수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정경선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준이 아니라는 것이 최대한 존중하고 추인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각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찬반의 논리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논리가 일리가 있는 것이고 역선택 방지 찬반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나 뭐 토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원장께서도 최대한 오늘 성명을 통해서 공정 경선 룰을 준비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뭐 내부 어제 뭐 의견 청취했다고 하잖아요. 캠프 관계자들 네. 의견 청취했는데 3명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명이 지금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한교안 이렇게 3명의 후보층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 왜 넣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대다수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계속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의 원칙을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이전에도 도입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당에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방지조항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마침 방지조항 집어넣으려고 하는 후보 측이 그중에서 뭐 윤석열 전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지지율은 낮지만 또 당내 지지 기반을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역시 불공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어느 당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또 궁금해서 그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역선택 계속 그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선택에 대한 홍보 효과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줘서 실제로 역선택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빨리 절충안을 마련해서 잠재우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까지 저희가 짤 여유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선택에 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이전에 제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번 대선을 가르는 과정에서 굳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조금 빈약할 수 있다. 저는 역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할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선관위 원장께서 충분히 여러 후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또 신경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그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인데 또 최근의 발언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되기 이전과 후보가 된 이후에 차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이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어느 정치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과거에도 이제 코드 인사다 뭐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코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코드 인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권이라는 게 대통령 한 명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력, 정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인재가 몰릴 것이고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역할을 맡기는 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비난할 때는 항상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보온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 비판한 것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할 때와 실제로 하는 모습은 현실은 다르다는 걸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노무현 정권 때 코드 인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코드 인사보다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걸 제대로 검증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낙하산 논란이 있을 때에도 이 지사 주변에 있었던 사람, 관계가 있었던 사람, 관련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기관장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노조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기관장 후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꽂았느냐 안 꽂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걸 다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낙하산이고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뭐 그건 어느 정치 세력이나 정권이나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됐다면 크게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인재라는 것이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뽑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그 뽑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황교익 씨를 경기도 관광공사에 내정을 시도하면서 이분이 무슨 경기도 관광과 관련한 행정적인 능력이나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이 황교익 씨의 유튜브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능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게 지금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면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직원 수준에도 지금 낙하산 인사가 제기되고 있는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팬클럽 발기인도 있다라고 해요. 아니 이재명 팬클럽을 만들면 일자리도 잘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논란도 이 논란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이재명 지사의 지속적인 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정질의에서 민생당 도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니까 뭐 징벌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다라고 또 발끈하셨거든요.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도행정을 감사하는 도의원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억울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발끈해가지고 도의원을 마치 겁박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뭐 적절하게 자질 검증을 받았다라는 게 황교익 씨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무조건 가까운 사람이라고 배제하는 것보다는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됐다면 뭐 측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또 이 논란 외에 지금 이른바 그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몸싸움이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부딪히는 건 허용되는데 발을 걸면 경고를 받죠. 제가 볼 땐 지금 몸싸움이 조금 더 격해져서 발을 거는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캠프 쪽에서 무료 변론이라고 공격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법적 경력이 긴 변호사한테 문의도 해보고 실제 그런 관행이 있는지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변호사들끼리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니까요. 변호사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아는 변호사랑 아니면 주변에 있는 변호사한테 내 사건에 예를 들면 서면 변론을 하거나 적극적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탄원서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관행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럴 때에는 수임료를 얘기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 변호사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문제 삼아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가 만약에 어떤 논쟁의 핵심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발 건우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몸싸움에서 발 건우 수준 가까이까지 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첫 번 이제 대전 충남에서 경선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될 때 그때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기선을 잡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표가 나올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낙연 캠프 쪽에선 이재명 지사는 본선 경쟁력이 이렇게 불안한 후보니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한테 절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호소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 문제도 이재명 지사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또 무료 변론 문제에 대해서도 사생활 문제다. 저희가 연가 사용 내용 공개하라니까 이것도 사생활 문제다. 사생활 문제는 본인에게 연관된 어떤 모 연예인과의 어떤 그런 스캔들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긍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라고 해서 공개를 꺼리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이거는 좀 사생활 문제하고 좀 다른 게요. 왜냐하면 변호사 사건을 수임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 다 일일이 다 내역 공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사생활 문제라고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뭐 본질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관행과 아니면 현행 법률과의 사이에 어떤 중간쯤에 위치한 어떤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건 수임했던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부 다 내역 공개해라. 그게 재산 증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 공세적 성격이 좀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만 시간이 말씀드리면 이재명 변호사로 간략하게 계속 남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싶으시다면 수임료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용단을 내려서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